뉴스 브리핑.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인프라 계획을 내세우면서도 미국의 가장 부유한 1%의 순자산이 4조 달러 증가했다고 말한 뒤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할 때 사용하는 공제와 허점을 트집잡았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연구위원장 짐 뱅크스는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세금 신고에 감독권을 행사했지만 조 바이든이 우리 세법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우리가 2022년 하원을 되찾을 때 감독위원회 공화당원들은 법리적으로 의심스러운 바이든의 조세 회피 계획에 대해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 바이든과 질 바이든이 출판 인쇄와 연설 및 출연료로 벌어들인 1,300만 달러를 두 개의 S코퍼레이션에 넣고 이를 통해 본인들이 내야 할 메디케어와 오바마 케어에 적립될 세금을 회피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뱅스 의원은 바이든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신은 위선을 밝히고 이 세금을 미국 국민들에게 갚을 생각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판 세력을 차단한 것이 위헌이었다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보호받는 공개 토론회로 간주한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가 더 이상 재임하지 않고 트위터가 그를 플랫폼에서 차단한 만큼 이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트럼프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에 비춰 이번 결정에 동의했지만 그는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복잡성이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동의 의견에서 민간 기업이 이를 없앨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정부 포럼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이상한 것 같다고 썼습니다.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어제 조지아주의 투표기계에서 찍은 투표용지 사진에 대해 앞으로 있을 풀턴 카운티 검사에 사용될 유일한 증거자료가 되게 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냈다고 CD미디어가 4일 보도했습니다. CD미디어는 조지아주 국무장관 래펜스퍼거에게 비밀이 있는 것 같다며 조지아주에서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은 11월 3일 미국 총선의 실제 투표용지를 누구도 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은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옛 속담을 언급했습니다. for조지아.org 소속의 공정선거 운동가들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투표용지 접근권을 얻는 데 성공했는데요. 판사가 이번 달 말에 그 절차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패트릭 콜백 전 미시건주 상원의원이 주 상원의원들과 친트럼프 군중에게 대선 집단 사기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해 부정투표기와 가짜 투표기가 결과를 좌우했음을 거짓으로 암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스가 콜백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소송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그들의 기사에서 콜백 상원의원이 선거 당일 새벽 3시 30분에 디트로이트의 TCF 센터에서 하역된 50여 개의 투표함에 대해 처음 보고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걸 잊었다고 게이트웨이 푼딧이 보도했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 일요일 CBS 60분에 출연해서 기자와 충돌한 이후 민주당 소속의 팜비치 카운티 시장 데이비드 커너는 이 프로그램을 조잡한 보도라고 불렀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주류 언론들과 진보적인 논객들은 CBS 뉴스의 60분이 드산티스 주지사가 자신의 선거 자금을 기부한 퍼블릭스 식품점 체인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해서 좀 더 유리한 대우를 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퍼블릭스 측은 성명을 내고 특별한 접근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고 모욕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가 지난 3월 31일 연방법원에 시드니 파월 변호사와 그녀의 의뢰인에게 주의 대선 결과와 관련된 소송에서 발생한 10만 6천 달러 이상의 법정 비용을 지불할 것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팀에는 14만 4천 달러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장은 사법 시스템상 이런 형태는 용납될 수 없으며 변호사들은 앞으로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이런 식의 경박한 시도를 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파웰 변호사는 포브스지의 에버스 주지사의 법정 요청은 근거가 없고 부적절하며 이미 지나간 일을 들먹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건은 이미 종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알러지감염병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기업들과 백신 여권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백악관이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기업들과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조언을 주려고 일하고 있다고 밝힌 후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여권은 시민자유단체들이 미국인들의 사생활 침해이자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팔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가 백신 여권 개념의 주체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공화당이 이끄는 주들은 팬데믹과 관련된 봉쇄로 촉발된 대안 수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학교 선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대책은 교육 저축 계좌와 장학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더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공립학교에서 빼내서 사립학교, 홈스쿨링, 심지어 개인 교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홈스쿨링은 부모들이 고용된 가정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한 집에 모이는 팟스쿨을 설립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교육연구원인 조나단 부처는 에폭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주의 학교 선택 프로그램은 이러한 형태의 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율 인상 방침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백악관이 예상했다고만 밝혔다고 워싱턴 익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은 자신의 제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에 책임감을 느꼈다며 그는 어떤 멤버들은 그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어떤 멤버들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웨스트버지니아 상원 의원 조 만치는 월요일 법인세율을 25%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친 의원은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강하게 느끼는 민주당 의원들이 6-7명이 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과 노르크 공공문제연구센터가 실시한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남부 멕시코 국경에서 오는 비동반 이주 아동의 유입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리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것보다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여론조사는 미국인들이 국경의 상황, 특히 어린이들과 어린이들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4월 5일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화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하원에서 지금 스터디 커미티, 그러니까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짐 뱅크스 의원이, 연방 하원의원이죠. 인디애나주의 하원의원인데 이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보낸 서한의 핵심 골자는 뭐냐 하면 이 당장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한테 뭐 세금 많이 내게끔, 부자들은 세금 더 많이 내게끔 하겠다. 그리고 조세 피난이라고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각종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지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절세를 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 부자들은 그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세금 내야 될 것을 회피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없애버리겠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증세를 자꾸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는 전 국민들에게 세금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조세 피난을 없애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이든, 자신을 돌아봐라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뱅크스 의원이요. 왜냐하면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부부도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민간인 신분이었을 상황에서도 본인들이 벌어들인 책 인세비, 로얄티죠. 책 인세비 그리고 연설, 출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은 비용들을 본인 개인 통장으로 바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걸 2개의 S코퍼레이션으로 집어넣어서 S코퍼레이션에서 월급을 받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면 무려 1,3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는데 3년 동안 이 1,300만 달러를 본인 주머니로 바로 집어넣었다고 하면 엄청난 세금을 냈어야 정상인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S코퍼레이션으로 집어넣어서, S코퍼레이션이라는 거는 회사 종류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C코퍼레이션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대기업들, 이렇게 큰 기업들을 C코퍼레이션이라는 형태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가족 단위로 한다거나 친구들끼리 동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LLC라는 작은 유한 회사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S코퍼레이션이라는 거는 주주가 100명 미만으로, 그러니까 100명을 넘어가지 않게끔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지금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회사가 실제로 회사의 주주들한테 이익 배당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를 보면은
세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떼지 않고 개인한테 그 돈을 주어서 개인이 법인세 없이 개인 세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방법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S코퍼레이션에다가 돈을 나눠서 집어넣고 실제로 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80만 달러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 돈이 지금 회사에 있는 것인데 그 회사도 본인들 회사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80만 불밖에 받지 않았으니까 1,300만 불을 벌었지만 개인이 소득세로 낸, 개인 근로소득세로 낸 거는 기준이 80만 불에 대한 세금밖에는 내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세금 내지 않은 거야 뭐 절세하는 방법이니까 이게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꼈던 거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본인이 절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듯이 세금 보고한 자료를 공개를 했죠. 본인이 세금 보고한 자료를 이 대선 기간 중에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힘을 얻었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세금 보고서를 공개해라. 뉴욕타임즈에서 실제로 그 엄청나게 공격하는 기사를 써대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무슨 비리를 폭로하는 것처럼 어떻게 세금 신고한 게 일반 시민보다도 적게 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는 그런 기사를 쏟아내고 했는데, 그 다 근거 없는 추정으로 이야기한 숫자들이고 실제 근거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이 서로가 다 좌파 언론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다 공격을 하니까 이건 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됐죠. 이렇게 언론들이 여론을 들끓이고 민주당 쪽에서 계속 푸시하니까 결국에는 뉴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를 법원에 신청을 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 자료가 지금 뉴욕 주 검찰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세금 보고한 내용을 공개함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떤 정치적인 공격을 감행했던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슈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슈가 뭐가 있냐면 본인은 항상 선거 전부터 지금도 계속 하는 이야기가 오바마 케어를 더 확대하겠다, 더 부활시키겠다. 실제로 지금 모든 정책들을 그렇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과됐던 그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안,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안에도 보면은 오바마 케어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기존에는 일정 그 연방 빈곤선 기준으로 해서 몇백 퍼센트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것을 이야기했었던 것인데, 그것을 400% 이상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끔 오바마 케어라는 그런 이 건강보험 상품을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그리고 본인 소득의 8.5%까지만 내는 캡을 걸었죠. 그래서 그 이상은 내지 않게 하는, 본인 소득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만 보험료를 내면은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걸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연방 정부의 자금이 그쪽에 이제 투여가 되는 그런 식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그렇게 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케어에 들어가야 될 세금을 절세한 겁니다. 이 지금 바이든 부부가, 이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그 3년 동안에 1,300만 달러를 벌어들였을 당시 본인들이 내야 될 세금을 절세한 게 얼마냐 하면 12만 1,000달러다라는 이제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계산은 이건 뭐 우파 방송이라든가 보수 언론사에서 나온 그런 계산이 아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해놓은 계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7월 달에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부부가 메디케어 쪽과 관련해서 근로소득세의 3.8%를 냈어야 되는데 그거를 피했다. 그 결과로 발생한 것이 12만 1,000달러의 세금을 지금 회피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명색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이 이거는 확대해야 된다,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 메디케어에 들어가야 될 그 예산 자금으로 쓰이게 될 그 세금을 본인은 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누구 보고 지금 그 세금 내라고 하는 건지, 하여간 지금 이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공화당의 짐 뱅크스 하원 의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짐 뱅크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 하면 이제 위선 그만 떨고 본인이 지금 썼던 위선의 가면을 벗고 공개하고 떳떳하게 공개하고 차라리 본인이 회피했던 그 세금 지금이라도 내놓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정도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내년에 연방 하원 구조가 공화당이 다수당인 것으로 공화당이 압도하게 되면 결코 이 일을 잊지 않고 있다가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겠다 이제 이런 엄포를 놓는 그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원래 돈이 많으신 분들 뭐 당연히 세금은 좀 최대한 줄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 돈이 없는 분들도 가능한 한 절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지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인 비즈니스맨들, 사업가들하고 달리 정치인들은 적어도 국민들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일반 사업가들보다는 좀 더 나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본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 그리고 메디케어에 쓰여질 자금을 내는 것인데 그 돈이 아까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은 그런 주장을 하지를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본인이 하는 말과 본인이 하는 행동이 일치가 되어줘야 그래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일치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가지고 국민들을 이끌겠다라고 하면 누가 그 지도자를 따르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를 상대로 해서 냈던 소송에 대해서 심리하지 않겠다, 기각하는 그런 이제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트위터 상에서 댓글이 달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그 댓글을 차단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위터는 할 수 있고 나는 하지 못하고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제 그래서 소송이 제기가 된 것인데 이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그런 부분들은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 취지에 따라서 당연히 보호받아줘야 되는 그런 공개 토론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 토론회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트위터에다 글을 올려놓은 거를 그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댓글을 쭈르륵 달면 그것은 하나의 공개 토론회인 것이고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글에 대해서 댓글 달린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이래저래 할 수가 없는, 그리고 트위터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뭐 말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 정말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대법원까지 올려가려고 했던 것인데 대법원에서 기각을 한 것이고요. 중요한 점은 이것이 기각이 됐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수정헌법 제1조를 헌법을 지키려는 헌법 정신이라는 것이 그만큼 엄하다라는 것은 저희가 알겠는데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의견을 달았습니다. 클래런스 대법관도 이 토마스 대법관도 찬성하는, 그러니까 기각하는 쪽에 찬성하는 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다른 것이죠. 뭐라고 의견을 달았냐 하면은 민간 기업이 이를 없앨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정부 포럼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차피 트위터가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삭제도 할 수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트위터의 권한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어떤 거는 정부 기관에서 만든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개 토론회, 포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은 뭐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그냥 사적인 대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구분인가라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정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권을 갖지 못했다는 점,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한 부분이 트럼프가 다른 사용자를 차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반면 트위터는 자신의 계정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모든 트위터 사용자가 자신의 메시지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원 글을 실었는데 내 밑에 댓글이 달리는 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댓글이다 싶어서 이거는 삭제. 그러니까 내가 원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 댓글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트위터는 아예 원글 쓴 사람 자체를 계정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로가 상호작용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길 자체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차단함으로 인해서 트위터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영영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이 퇴임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모르겠지만 현직인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지를 않는 것이죠. 공무원이 더군다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실명을 쓰는 계정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옆에 표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맞다라고 확인까지 해주는 그런 계정이었는데, 그런 계정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아예 끊어버리는, 이건 이제 사실 좀 문제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사실 전 세계에 있는 세계 지도자들이 다 굉장히 놀랬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수정헌법 제1조 권한은 지켜줘야 하는 것이고 민간 기업의 권한도 지켜줘야 할 것으로 그냥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참 안타깝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대법관만이라도 의견을 달아서 일단 그 트위터라든가 이런 빅테크 회사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지금은 만족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토마스 대법관이 붙인 의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다 두드러진 우려는 걱정할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배적인 디지털 플랫폼 그 자체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플랫폼 자체를 우리가 지금 우려해야 될 상황이다. 트위터가 분명히 밝혔듯이 말을 끊을 권리는 가장 강력한 개인 디지털 플랫폼의 손에 달려 있다. 그렇죠? 플랫폼에서 결정하면 그냥 퇴출당하는 거니까. 수정헌법 제1조의 목적을 위해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권력이 합법적으로 수정될 수 있는 정도는 흥미롭고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게 좀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제가 택시 운전사인데, 택시 기사인데, 택시에 승차하려는 사람을 거부했다. 그러면 과연 이 승차 거부라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이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그것이 과연 운전기사의 본인이 운영하는 택시니까 본인한테 권한이 있다. 손님 받고 안 받고는 내 권한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식당 주인이 손님이 들어왔는데 난 당신한테 음식 팔 생각 없으니까 나가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같은 건데, 그게 그래도 되는 건가? 보통 이런 경우에 다 수하지 않습니까? 소송 걸죠. 말도 안 된다. 왜 날 차별하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잘 기억하고 있는데, 케이크 만드는 분한테 게이 커플이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저는 신앙적인 양심상 게이 커플에게는 케이크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고소했죠. 몇 년 동안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6년을 질질 끌면서 재판을 했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승차 거부 이거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고객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 덕분에 이 플랫폼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손님들이 있어서, 가입자들이 있어서 활동을 하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플랫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그런데 그냥 거부,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 말을 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지금 불합리한 일들이 미국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는 있고, 이 대법원이라는 곳이 계속해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정권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 그 취소 문화의 늪에 빠져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예, 조지아주 국무장관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죠? 라펜스퍼가 아마 미국 전국에 있는 주 국무장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이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거 지난 2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요청을 한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지금 풀턴 카운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카운티입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카운티이기도 합니다. 조지아주에서 왜 이렇게 테이블 밑에서 가방 꺼내 가지고 감시하는 사람들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개표했던 이 카운티가 바로 풀턴 카운티인데, 이 풀턴 카운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재검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주 국무부에서는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아시고 이해하다시피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재검표 아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상당히 분통해했는데, 그따위로 하려면 누가 그따위로, 우리가 원했던 재검표 방식은 그런 게 아니지 않았느냐, 실제로 봉투, 그 다음에 투표용지 이것 좀 다 세봐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절대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보공개법, 이 법을 들고 나와서 민간단체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법원에다가 이 공개정보법을 들어서 실제로 투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실제로 판사의 판결이 나왔는데, 일주일 전에 나온 판결인데, 풀턴 카운티에 대해서 투표용지를 그러면 볼 수 있다, 투표용지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고요. 그 방법이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이달 말쯤에, 이달 안에 이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중간에 지금 이 주 국무장관이 끼어든 겁니다. 끼어들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투표용지 원본을 보여주는 거는 안 된다. 이미 스캔 받아서 전부 다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 이미지 파일로 저장 받은 것을 가지고 보여주자. 그거로 보여줄 수 있는데 원본은 보여줄 수 없다. 예. 또 지금 장난질 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결론을 법원에서 내릴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도한 CD 미디어라는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투표용지와 투표용지 이미지에는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보통 투표용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거 당일날 현장 투표하러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자투표 기계가 있으면은 본인이 원하는 투표 다 하고 나면은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 프린트가 되면 그것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로 접수가 되죠. 그게 이제 하나, 그러니까 본인이 현장에서 투표한 내용이 투표용지로 나온 것, 그것이 이제 한 가지 투표용지 종류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편투표용지입니다. 우편투표용지는 이제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받아서 우편으로 하거나 아니면 벨롯 박스에다가 넣으면은 이제 그것이 우편투표로 투표용지가 따로 배송이 돼서 이제 개봉이 되는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 하면은 UOCAVA라고, UOCAVA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군인들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를 이야기합니다. 군인이나 해외에서 보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절차가 좀 더 복잡하겠죠. 국내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이야기해서 구분해서 이 투표용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스캔된 이미지라는 거는 뭐냐면 이 3가지로 방법으로 접수가 된 용지들 중에서 합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거치고 이게 불법적으로 접수된 투표용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캔 되겠죠. 그 스캔이 됐을 때 거기에
컴퓨터 파일로 기록이 남은 것, 그것이 이제 스캔 받은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투표에 들어갔던 것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합법적이지 않은데 합법적인 투표용지로 이 기계에 스캔이 됐을 가능성,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합법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스캔하면서 조작이 됐을 가능성, 이것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캔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과연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에 스캔된 투표용지 자체가 합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려내지 못하면 이게 스캔받은 이미지만 봐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본을 봐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forgeorgia.org라는 이 단체가 이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원본을 봐야 되겠다. 과거에 지금 이제 보도가 나왔던 것들을 쭉 보면은 지금 조지아주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한 40만 장 정도 되는 투표용지가 지금 COC가 없다라는 겁니다. Chain of Custody, 이 COC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투표용지가 처음에 투표가 된 장소로부터 실제로 개표가 돼서 개표가 되는 장소에 와서 스캔을 받기까지 그 중간에 절차마다, 각 절차마다 서명, 그러니까 사인을 받게,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투표용지가 이동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몇 장 이동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당국자가 서명하고, 또 그 투표용지가 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다. 그 투표용지가 열려서 그것이 그다음에 어느 팀으로 가가지고 누구한테서 개표가 된다. 그 과정들이 전부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기록이 된 것이 있어야,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 투표용지가 제대로 합법적으로 개표가 됐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중간에 끊어진,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것이 40만 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확인하려면 이 스캔된 것으로는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표용지 원본을 봐서 그것이 과연 제대로 갖춰진 것인지, 이 COC가 갖춰지지 않은, 사실 이것은 전부 다 개표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COC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표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은 CD 미디어라는 데서는 뭐라고, 지금 라펜스퍼거 장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 속담에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은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넌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숨기고 싶어 하는 거냐? 이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좀 굉장히 궁금하죠. 뭘 도대체 감추려고 해서 그렇게 떳떳하게 보여주지를 않으려고 하는지. 그 3번 그렇게 수검표하고 재검표하고 할 정도였으면, 진작에 보여줬으면 아주 속 시원하게 끝났을 일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매우 냄새가 난다. 매우 냄새가 난다 하는 겁니다. 하여간 참 이 누락된 40만 장의 투표용지, 이게 진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저희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 보도에서 직접 전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저희 뉴스 보도 준비가 끝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들어온 소식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성명을 하나 냈죠. 그 성명 내용이 뭐냐면은 뉴욕타임즈가 지난 주말에 냈던 보도 기사에 대한 반박 성명이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뉴욕타임즈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하하는 아주 나쁜 기사를 썼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저희가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선거가 끝난 지 진짜 이미 오래됐고,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지도 이미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2달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좌파에서는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이러면서 계속 좀 공격을 하고 있는. 왜 공격해야 되냐? 이건 이미 이긴 놈들이 뭐가 아쉬워서 계속 공격을 하느냐? 진 사람들을, 왜 졌다라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아쉬운 게 많죠. 속상하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할 수 있죠. 속상하니까. 아이고 부정선거였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긴 사람들이 뭐하러 자꾸 자극을 합니까? 더군다나 이런 대형 언론사들이 신문기사에다 자꾸 내놓으면, 그러면은 예전에는 관심도 없고 몰랐던 사람들도 부정선거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그런 기사를 쓰는 건가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들도 뭔가를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내놓았던 것들도 그렇고, 성명서를 보면은 요즘 굉장히 과감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음성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이제 영상 인터뷰를 통해서도 본인이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선거 있었다.
확실하게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십시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 풀턴 카운티가 이제 감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210만 장 지금 다시 수검표하겠다. 포렌식 감사하겠다. 감사할 회사 4군데를 선정을 했다라는 발표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뭔가 좀 심상치 않다는 거죠. 미시건주도 그렇고 위스콘신주도 그렇고 뭔가 지금 움직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확실하게 선거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 선거 절차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감사하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한 주에서 어떤 결과가 뒤집혔다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사실 없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조지아, 미시건, 애리조나 이렇게 3개 주에서 만약에 뒤바뀌었다. 그러면 의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주에서 또 한 번 더 하겠다. 좀 의미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여러 인터뷰에서 그리고 이런 성명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분명하게 있었는데 니들 지금 뭐 하는 소리냐, 그리고 왜 자꾸 근거 없다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지금 좌파 언론들이 계속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기사를 내는 것이, 이것이 과연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계속 지적을 할 수 있는 그 뒷 힘이 무엇이겠는가? 저희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좀 지켜봐야 하겠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지금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오늘 기사에 어떤 얘기를 내놨냐면 패트릭 콜백 전 미시건주 상원 의원을 공격하는 그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 콜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 있은 날 바로 그 다음 새벽에 이 지금 미시건주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라고 증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표를 하고 있는 장소에, 이 TCF라는 장소에 거기에 갑자기 새벽 3시 반에 하얀 차량이 와가지고 이 투표용지라고 그러면서 한 50박스를 내려놨다 이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지금 모르겠다. 근데 갑자기 새벽에, 그것도 3시 반에, 투표는 저녁 8시면 다 끝나는데, 그럼 저녁 8시에 투표가 끝나고 실제로 개표소로 옮겨지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어차피 같은 카운티 안에서 이동하는 것인데 그게 새벽 3시 반에 올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 반에 50박스나 되는, 그게 뭐 몇만 장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들어오는 걸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가 이 패트릭 콜백 의원을 고소를 했습니다. 당신 왜 자꾸 거짓말 퍼뜨리냐, 이렇게 고소를 했죠. 근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덩달아서 같이 따라서 기사를 내보내는, 거짓말 퍼뜨렸다 전직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게이트웨이 푼디 이 매체에서 CCTV 영상을 요청을 해가지고 영상을 확보해서 제가 1월 말이었나요? 그때 공개가 됐었죠. 그 영상에 보면은 정말 그 시간대에 이 패트릭 콜백 의원이 말한 대로 하얀 차가 들어와서 이 박스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를 내려놓는 과정에 어느 누구도 와서 COC를 작성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은 그냥 내려놓고 그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원칙은 그렇게 해서 투표용지가 왔다고 하면은 그 투표용지가 어디에서 배달되어 온 것이고 그 투표용지가 몇 장이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인지 본인이 확인해가지고 COC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서명해서 아무개가 이거 확인했습니다 하고 공직자들이 서명을 다 남겨서 확인하고 넘겨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은 분명히 문제 있는 투표용지들이 들어왔고 이것들이 개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지금 해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 오히려 지금 덤팽이를 씌워서 당신 거짓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덤팽이를 씌워서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주류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대형 언론사들이 다 같이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예? 다 거짓말하고 있다, 뭐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마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느냐. 조지아도 마찬가지, 애리조나도 마찬가지, 미시건도 마찬가지, 다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들, 특히 그 주의 주 국무장관들, 어떻게 해서든 이것이 감사가 되지 않게 하려고 계속 방해하고,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런 부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 문제 있다라고 지적한 사람들 전부 다 일일이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리고 주류 언론사들은 도미니언이 고소하면은 덩달아 딱 기사 쓰면서 이거는 부정선거는 있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거짓말했다가 지금 소송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기사를 내보내는, 완전히 지금 편먹기 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마약과 관련된 팀워크였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거 카르텔 아닙니까, 이거? 하여간 참 저희가 좀 갑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한 가지 저희가 지금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는 건 뭐냐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성명을 내고 인터뷰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부분,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개 주에서 실제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겁니다. 애리조나주는 뭐 2달 이상 걸릴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감사 결과들이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라는 것.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선거가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머지않아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기대해 보는 것이고요. 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저희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플로리다주를 또 잘 이끌고 있는 아주 훌륭한 주지사인데, CBS 방송의 60분 60 Minutes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가 지금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CBS 뉴스에서 지금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지사가 선거를 할 당시에 선거 캠프에 퍼블릭스에서, 그 식품점 체인망이죠, 퍼블릭스에서 10만 달러의 도네이션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도네이션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배포할 때 팜비치에서는 퍼블릭스에 독점권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배포를 하고 있다. 이거 좀 비리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퍼블릭스에서 그 방송이 나온 이후에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죠. 완전히 거짓이고 모욕적인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드산티스 주지사에 대한 선거 기부금과 다른 약국에 가입해서 국가의 백신 유통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백신 유통하는 거하고 이 선거 자금 후원한 거하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CBS 측의 주장은 아주 무책임한 발상이고 전혀 거짓이고 매우 모욕적이다. 이렇게 이제 성명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150만 개 이상의 백신을 투여하고 엘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의 다른 매점들과 함께, 소매상들과 함께 우리 지역사회가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들이 자랑스럽다. 우리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을 했는데, 무려 150만 명한테 백신을 접종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정치인 후원금 내준 거랑 연결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만들어서 음해를 하고 있다. 거짓말 만들어내서 음해하는 거는 그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처음 보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까 카르텔 얘기도 해드렸지만 아니나 다를까 CBS에서 이렇게 방송에 나가고 나니까, 악의적인 편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에 나가고 나니까 그 편집이 정말인지 아닌지, 가짜 편집인지 이런 거 팩트체크 할 생각은 안 하고 바로 플로리다 주지사가 백신 갖다가 장난쳤다, 악시오스에서 보도 나가고 더힐에서도 이 보도가
드산티스를 아주 날카롭게 격추시켰다. 날아가고 있는 새 쏴 떨어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즈니스 인사이더 같은 경우에도 CBS 60분이 아주 뭐 대단히 큰일 해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폭로했고요. 허핑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뭐 CBS 뉴스 쪽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그냥 전부 다 이렇게 갖다가 옮기는 겁니다. CBS 방송에 이렇게 나왔다. 드산티스가 무슨 뭐 보수주의자를 대표하는 전사인 것처럼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야, 알고 봤더니 얘도 돈 받고 돈 준 기업한테 특혜 주는 이런 애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떠벌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MSNBC 방송 같은 경우는 좀 고약하게 어떻게 보도를 했냐 하면은 드산티스가 아주 잠시 불안해 보였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불안해 보였다. 불안해 보인 게 아니라 화가 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화가 났던 거겠죠. 하여간 참 이 좌파 언론들이 하나가 돼서 그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제가 위험한 일인데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하루 이틀 벌어졌던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야, 그렇대 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 진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와서 야, 그렇대.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야, 정말 그렇대 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정말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론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A라는 신문을 봐도, 뉴욕 타임즈를 봐도, AP 통신을 봐도, 악시오스를 봐도, USA 투데이를 봐도 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 그럼 그게 진실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고요. 보수 언론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보수 언론사들의 보도들을 같이 비교해서 참고하시든가 최소한 아니면 그냥 보수 언론사 뉴스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팍스뉴스, 뉴스맥스, 아메리칸 원 뉴스 네트워크 이런 이제 방송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워싱턴 이그제미너 같은 경우에는 중도라고 저희가 좀 이해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데일리 와이어, 데일리 컬러 이런 보도사들, The Epoch Times, The Epoch Times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푼딧 같은 경우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들에서 내보내주는 보도 내용들을 보시면 좀 더 거짓말로 포장되지 않은 사실이 무엇인지 좀 더 가까이 보실 수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위스콘신에서는 지금 주지사가 시드니 파웰 변호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소송을 냈는데 뭐냐 하면은 이 파웰 변호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기했던 소송 때문에 이 주정부가 이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법정 비용이 들었으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배상을 해달라라는 이제 소송을 낸 겁니다. 뭐 10만 6천 불 이제 시드니 변호사한테는 그렇게 요구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는 14만 4천 불을 요구를 했는데 뭐 이거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때가 많이 늦은 상태에서 이런 소송이 나온 것이고 문제될 것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 이런 식으로 월권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소송할 거였으면 진작에 하든가 이제 와가지고서는 뒷북치는 것은 왜 그런가? 이제 와서 뒷북치는 것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이제 하여간 상당히 좀 일관되게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다 한 팀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제가 아주 좀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의 플립플롭, 걷잡을 수 없이 의견이 바뀌시는 앤토니 파우치 박사께서 또 의견을 내놨습니다. 백신 여권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여권을 의무화한다 안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백악관 기자회견할 때 젠사키 대변인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백신 여권 할 것이냐. 근데 젠사키 대변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지침을 제공할 거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여권이 어떤 식으로
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이고 실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민간 기업들이 할 것이다. 민간 단위에서 하게 될 일이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극장들 같은 경우 극장 공연을 보러 오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맞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극장에 들어와서 볼 수 있다. 그것도 마스크 쓴 채로 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 유지한 상태에서 공연을 봐야 된다라는 이제 조건이 좀 따라 붙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많은 주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이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든 곳들이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백신 접종자들을 좀 요구하는 백신 접종을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민간 기업체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미국 시민자유연합이라는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런 방법은 합리적일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스마트폰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 아주 극빈곤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한테는 차별이라는 또 하나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만드는데 여러 나라의 모델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아이슬란드의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스라엘의 모델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여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여권은 스마트폰 안에 앱을 설치를 하고 본인이 가서 백신 접종을 받게 되면은 그 앱으로 그 백신 접종 받은 것에 대한 기록과 결과를 보여주게 하는 이런 것이고 그것을 이제 공항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보여주면은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주는 이 사람이 지금 백신 접종을 맞았구나 이런 확인을 해주는 이런 식의 이제 앱인데 이런 앱들을 사용하려면 결국 셀폰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휴대전화 안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은 어떻게 하느냐? 집안에 있는 어른들은 있는데 아이들은 없다. 가족들이 여행 못 가는 거죠. 공항에 나갔는데 아이들은 백신 접종 맞았는데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차별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디지털 여권 시스템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거니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패할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리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경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각 주에 공화당이 지금 이끌고 있는 각 주에서는 이런 이제 특히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아예 이런 백신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이런 문서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고요. 이것을 의회에다가 아예 법률로 만들어달라고 드산티스 주지사가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주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이 어떤 차별적인 그런 부작용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국민한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백신 접종 의무화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근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게 될 경우에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대한 부작용,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태이다. 결국에 이런 위험 부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만 주고 본인들은 뭐 그냥 빠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들이 움직여주면 어차피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들 차원에서 민간 단위에서 혹은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백신 접종 하면은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백신 접종을 해야지만 캠퍼스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공표한 학교들이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 민간 단체 쪽 민간 차원에서 알아서 스스로 기계 만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 백신 접종을 거의 의무화하려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할 것이고요. 저희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보내드렸던 보도 내용 중에서 나중에 한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저희 newsandpost.com 웹사이트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 학교와 관련된 겁니다. 선택권을 확대해 주겠다. 학교 선택권, 수업
선택권을 확대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부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들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가 있고요. 왜냐하면 공립학교들이 그냥 지금 얼마든지 CDC 지침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학교를 오픈하고 다시 재등교할 수 있게 해줘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거부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지금 잘 못하게 하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자꾸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온라인 수업을 지난 1년 동안 계속 해보니까 이 학습 효과가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아이디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고 그 중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부분이 하나가 이제 팟스쿨이라고 하죠. POD, 팟스쿨이라고 그래서 선생님 한 명이 한 서너 명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과외 교습하듯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한참 인기를 끌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차피 학교에 나가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게 또 교육의 질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주에서는 주교육부 예산은 철저하게 학생 한 명당 1년에 얼마라는 학생당 얼마라는 액수로 지원 예산이 계산이 다 됩니다. 모든 주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카운티 교육청 단위로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생 한 명당 얼마의 교육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는 지원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립학교에서 수업받는 데만 쓰게 해줄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사설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홈스쿨링, 집에서 공부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팟스쿨처럼 그렇게 사설 단위에서 공부하는 학습 기구에서 수업을 받게 할 때에도 이 정부 지원금을, 교육 지원금을 쓸 수 있게 해주자. 이 무슨 얘기냐면요, 각 부모들한테 통장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 통장에다 돈을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그 자녀의 교육 지원 예산금을, 정부 예산금을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고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학부모들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한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헤리티지 재단 쪽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주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3월 29일 날 이 주지사가 실제로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서명을 해서 입법을 시켰다고 하고요. 1년에 학생 한 명당 연간 $4,600의 예산이 있는데 주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사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미시시피 그리고 켄터키, 사우스다코타, 그리고 조지아, 플로리다, 미주리, 인디애나 이런 주들이 이미 이와 비슷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온라인 수업을 가지고는 학생들이 상당히 그런 수업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히 저희 한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전해드렸고요. 각 주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자세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간단한 설명을 저희가 모아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 2시간 안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newsandpost.com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자리법 해가지고 뭐 아메리카 잡스 플랜 해서 지금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통과시키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그 계획에 태클을 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조 만친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이 조 만친 의원이 이거 안 되겠다.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는 것은 안 된다. 25% 이상은 절대 올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놓은 계획안 수정해라 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조만친 의원은 나 혼자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다. 이미 6, 7명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고 있다. 25%란 말이 나온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법인세가 25%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중국보다는 높게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중국하고 지금 경쟁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요구한다고 하면 어느 기업이
굳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신 바로 차리고 그리고 진짜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